자, 내용을 볼게요. 오늘 다루게 되는 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여유 좀 있으니까 문제 천천히 풀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배우게 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총 3가지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의 중간에 알다시피 너네가 한번 바뀌었잖아. 그래서 배우게 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세트로 묶어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이온화 에너지까지 해서 3개인데 여기에 전기음성도가 간혹 가다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음성도가 3단원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3단원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3단원 2학기 중간고사 할 때 전기음성도를 다루긴 하는데 예전에는 전기음성도가 주기적 성질에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조금 오래된 올드한 기출문제 풀 때는 주기적 성질에 전기음성도가 나오고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전기음성도도 설명은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순서가 나는 꽤 중요하다고 봐. 핵전하,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순서대로 가고요. 처음에 배우는 친구가 조금 순한 맛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매운맛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는 자, 주기적 성질은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 그래서 앞쪽에 있는 유효핵전화는 예외가 없는데 뒤로 갈수록 예외 반응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예외 반응들이야. 예외 반응들이 시험에 나오거든. 특히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 반응이 나오는데 이온화 에너지 예외 반응은 오비탈 전자 배치로 설명이 가능해. 우리 저번 시간에 오비탈 전자 배치 위아래 하면서 일반 보어 모형 1층에 2개, 2층에 8개 옥텟 규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비탈 전자 배치 모형이 제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 오비탈 전자 배치로 설명된 이온화 에너지의 역전 현상은 안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든가 문제가 잘못 나왔든가. 이온화 에너지 역전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전으로 뒤집어지는 친구들 있으면 걔네들은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니까 조금 기억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유효핵전하야. 근데 요거는 정의는 뭔가 조금 대단히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접근할 때는 이제 그렇게 엄청 쫄아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하다는 게 이게 둘 다 여학생들이라서 유효 축구에서 보면은 유효 슈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걔가 뭐냐? 일단 공을 골대 쪽으로 차. 그럼 다 슈팅이긴 하는데 골대가 이렇게 있는데 골키퍼가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이 여기로 날아가? 막을 필요가 있어? 안 막아도 골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런 거는 유효 슈팅이 아니야. 유효 슈팅은 뭐냐? 공이 여기로 날아와서 골키퍼가 막아야지만 골이 안 되는 애들을 유효 슈팅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골대로는 가는 애들이 유효 슈팅이야. 의미가 있는 애들인 거지. 핵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전화도 보통 우리가 원자 모형을 볼 때 특히 주기적 성질 앞쪽에 있는 유효 핵전화랑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오비탈 모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보어 모형 선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되는데 그 보어 모형 선에서 보면은 자, 수소 같은 경우에 가운데가 플러스 1이고요. 전자가 하나가 딱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량을 우리는 유효핵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유효핵전하는요. 각각의 원자가 그냥 전자라고 할게.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량을 유효핵전하라고 한다고요. 전자가 느끼는 정말 실제 찐으로 된 전하량.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플러스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그냥 온전하게 플러스 1입니다. 수소의 유효핵전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1인데 헬륨의 유효핵전하가 가운데가 플러스 2고 전자가 2개가 있잖아. 사이즈가 똑같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2고요. 전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여야지 되겠어? 2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2보다 약간 작아. 자, 리튬은요. 가운데가 플러스 3이죠. 1층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2층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게 리튬의 원자 모형인 거잖아. 리튬도 가운데는 플러스 3이지.
근데 이 친구는 1. 얼마가 찍힙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맞는데 조금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수소는 기준이야 플러스 1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인데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씩 뭔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얼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껍데기가 바뀌었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전하량을 다루는 게 결국에 원자 핵에 전자가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땡기는 우리가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쿨룽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거든. 이 쿨룽의 힘은요, 전기력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이 약해져. 그래서 거리가 껍데기가 커지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래서 힘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 핵전하 같은 경우에가 같은 주기에서 가운데가 플러스 1, 2,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이 주기적 경향성을 조금 그려보자면은 수소가 플러스 1이거든요. 수소에서 헬륨이면 2가 돼. 껍데기가 바뀔 때 확 떨어져. 그리고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가면서 그냥 순수하게 증가합니다. 얘는 플러스 3이고요. 4, 5, 6, 7, 8, 9, 10이니까 가운데 있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조금씩 커지잖아. 그래서 살살 증가한 다음에 껍데기가 바뀔 때 확 떨어져. 왜 확 떨어져? 껍데기가 바뀌면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바뀔 때마다 떨어지게 되는 게 유효 핵전하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주기가 안 바뀐다면 유효 핵전하는 그냥 뭐 순으로? 원자번호 순서대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이 자체로는 엄청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 주기율표가 이거잖아.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좀 당겨야겠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 이 주기율표에서 껍데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간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 원소 주기율표에 주기 단위로 돼 있는 게 익숙한 한데 핵전하도 마침 예쁘게 주기 단위로 탁탁 끊어지니까 이제 나도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애들이 유효 핵전하에서 어려워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포인트는 여기가 수소고요, 여기가 리튬이고 여기가 나트륨이잖아. 수소, 리튬, 나트륨이 미묘하게 조금씩 커지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경향성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요거 기억해놔야 돼. 왜냐면은 유효 핵전하 배운다고 했잖아. 원자반지름이랑 그 다음에 이온의 에너지랑 요 조합이 다 달라. 누구는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얘는 둘 다 증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유효 핵전하를 다루는 파트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어. 이 가려막기 효과가 헬륨이 2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가려막기 효과. 이름에 사실 정보가 좀 들어있긴 합니다. 뭔가 가리는 거잖아. 이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야. 전자가 하나만 있는 수소는 전자 간 반발력이 없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플러스 1인데 나머지 다전자 원자들의 경우에는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헬륨이 플러스 2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전자가 나를 살짝 밀어내서 1보다 살짝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고, 자, 리튬부터는 여기에 전자가 있잖아. 이 앞에 있는 전자가 1층에 있는 전자가 나한테 오는 거를 방해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확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거리도 거리인데. 알겠나요?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가 이거야. 뭐 베릴륨을 따지면 가운데가 플러스 4고요. 1층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2층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요 빨간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럼 빨간 전자 입장에서
A에 의한 효과가 가려막기가 누구보다 B보다 크지 않을까? A는 내 앞에서 알짱거리잖아, 전자가. B는 옆에 있어. 그럼 앞에 있는 애가 나를 더 많이 방해할 거 아니야? 그냥 뭐 요 정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려막기 효과도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가려막기라고 했지만 전자가 반발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두 개만 있는 것보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가면은 가려막기 효과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튬부터 밑에 이거 기호를 달아주는 게 낫겠네. 리튬부터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으로 가면서 가려막기 효과도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가려막기 효과는 원래 있던 우리가 느끼는 핵전화보다 감소되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유핵전화가 쉬운 이유는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순서가 뒤집어지면 머리가 아픈데 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봤는데 전교생의 수학 점수를 10%씩 깎는데 기말까지 다 보고 수행평가까지 다 합산한 다음에 전교생의 수학 점수를 10%씩 다 깎아? 그러면 내가 평균이 나는 50점 맞았어. 그럼 나 몇 점 깎여? 5점 깎이지? 그치? 근데 얘는 90점 맞았어. 너 몇 점 깎여? 9점 깎이잖아. 근데 의미가 있나? 나는 5점 깎이고 제가 9점 깎이면은 의미가 있나? 없어. 왜? 등수가 안 바뀌어.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90점 맞은 애는 9점 깎여서 81점이 되고 80점 맞은 애는 8점이 깎여가지고 72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10%씩 까이면은 등수는 안 바뀌거든. 근데 너네 성적이 이제 평균이 뭐 몇 점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석차 등수잖아. 등수가 중요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핵전화가 가려막기 효과가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증가하는 거는 맞거든.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등수가 안 바뀌어.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 가려막기 효과를 우리가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껍데기가 바뀌는,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를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를 문제에서 만났을 때 첫 번째, 껍데기가 바뀌는지를 체크. 껍데기가 안 바뀐다면 그냥 원자번호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리튬보다는 베릴륨보다는 플로린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핵전화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핵전화가 얼마인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약간 내가 문제를 풀 때 핵전화를 약간 대략적으로 숫자로 데리고 있으면 편하잖아. 실제 얘네들이 핵전화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플로린의 유효핵전화가 얼마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 물어보면은 플러스 9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9번이잖아. 그냥 9야 9. 그래서 껍데기 넘어가기 전에만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범위 핵전화입니다. 요까지 필기할 건데 그 A4 용지 하나 갖다 줄 테니까 거기다 해봐봐. 따로 노트 같은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볼게 원자반지름이랑 이온반지름이야. 원자반지름이랑 이온반지름인데 나는 원자반지름이랑 이온반지름 한꺼번에 묶어서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자반지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온반지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거든요. 다만 여기가 그 핵전화랑은 다르게 핵전화는 같은 주기만 들어가면 예외는 없었는데 여기는 조금씩 예외가 등장을 해서 그 예외되는 친구들은 잘 걸러줘야 되긴 합니다. 일단 원자반지름을 판단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어. 첫 번째 껍질입니다. 껍질이 1순위야. 그럼 껍질이 1층, 2층, 3층이 있을 거 아니야? 1주기보다는요 2주기가 더 크고요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저번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그리면서 확실히 1층, 2층, 3층 껍데기 구분해달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주기보다는 3주기가 크고 3주기보다는 4주기가 더 커. 근데 예외가 있어. 먼저 1순위로 그냥 예외는 리튬은 예외라고 보면 좋은데 리튬이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이 2주기, 그러니까 리튬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2주기 애들 금속이랑 리튬이 2주기 금속의 대표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3주기의 비금속보다 커요. 3주기 비금속이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은
염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염소 앞에 누구지? 염소 황이라든지 인 요 정도보다는 리튬이 더 커버려. 이게 2주기거든 분명히. 근데 3주기인 애들보다 큰 애가 있기는 하다. 요게 언제 수능이지? 한 15년도 수능쯤에 한번 나왔었어. 수능인지 모의고사인지 하여튼.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의 경우에는 껍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껍질이 더 커. 황 3주기죠. 그쵸? 그 다음에 산소 2주기잖아. 그럼 산소 2층, 황 3층이니까 산소 황이 더 큰 거야. 알겠나요? 나트륨 3층, 수소 1층 나트륨이 더 큰 거야. 칼슘 4층, 칼슘이 더 크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층수, 껍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1순위고요. 껍질에서 판가름이 안 나면 2번으로 오는 거야. 자, 껍질에서 판가름이 안 났다는 거는 얘네들의 껍질이 똑같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2번으로 넘어오기 위한 조건이 같은 주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 번째가 멘트는 사실 유효핵전화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같은 주기니까 유효핵전화를 비교를 하는 게 곧 뭐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져? 원자번호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져.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요 유효핵전화긴 하는데 괄호치고 그냥 원자번호 비교하면 돼. 플로린이랑 나트륨은요? 플로린 2층, 나트륨 3층이잖아. 어차피 1번에서 걸러진다고. 2번까지 안 내려와. 그래서 애초에 2번으로 왔다는 거는 원자번호 순으로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원자번호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 원자번호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핵전화가 커질 거 아니야? 핵전화가 커지잖아? 핵전화가 커진다, 곧 원자번호가 커진다. 이러면은요, 원자의 크기가 감소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얘네들이 전자들을 땡기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오비탈 모형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인지하는 원자의 크기는 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원자의 크기라고 인식을 해. 근데 가운데 있는 플러스 핵전화가 힘이 세면은 얘네를 더 세게 당길 거 아니야, 안쪽에서. 그렇지 않겠어? 플러스 3으로 당기는 거랑 리튬은 플러스 3으로 당겨. 플로린은 플러스 9로 당긴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9가 훨씬 더 세게 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크기가 쫙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이 역전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이 안에서 플러스 3으로 당기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당기니까 크기가 커지게 된 거야. 얘만 좀 특이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핵전화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판단이 안 나는 경우는 사실 원자에선 없어요. 아니 껍데기 똑같고 핵전은 똑같으면 원자분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원자야. 그쵸? 그래서 원자는 1번, 2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원자는. 근데 여기 이제 이온이 추가가 돼. 빨간색으로 이온을 쓰면은요. 여기가 이제 3번이 이온이거든요. 이온의 경우에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형태가 있냐? 자, 나트륨이 있고요. 나트륨 플러스가 있다고 쳐봐. 나트륨은 플러스 11에 1층에 전자가 2개, 2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3층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게 나트륨이죠. 이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버립니다. 그치? 그럼 버려가지고 어떤 모양이 돼? 플러스 11에 1층에 2개, 2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대가로 묶어서 플러스. 요게 우리가 나트륨의 이온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럼 얘 3층이고요. 얘 2층이잖아. 누가 더 커? 3층이 더 커. 그치?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디서 끝나? 1번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양이온 형성은 1번으로 들어가. 이제 문제가 읍이온의 형성인데 플로린으로 볼게요. 플로린이야. 그럼 가운데가 플러스 9에 1층에 2개, 2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플로린 모형. 플로린이 플로린 이온 F-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플러스 9에 1층에 2개고요. 2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온 거 하나에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거야. 요렇게 된 게 플로린화 이온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비교했을 때 껍데기 두 개 똑같습니다. 핵전화도 플러스 9, 플러스 9니까 똑같죠.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가 나오는 게 3번이야. 3번은 음이온의 형성에서만 형성이 돼요. 딴 데서 안 봅니다.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수를 봐. 그러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야. 그럼 전자 반발력이 있으면 핵전화랑 반대로 얘네가 사이즈가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렇지 않겠어? 핵전화랑 반대로 커집니다. 그래서 F-가 더 커요, 사이즈가. 전대수 때문에.
근데 3번은 누구의 형성에서만? 음이온의 형성에서만 보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다만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있어. F-랑 O2-, 그러니까 다시 F-랑 O2-랑은 비교가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전자가 똑같잖아. 그렇잖아. 전자가 똑같으니까 되는데 F- 이온이랑 산소 원자랑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비교를 안 돼서 그런지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로 뭐 더 설명을 하거나 언급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온은요, 이온들끼리만 비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 주인 이온이랑만 자기 주인인 원자랑만 비교를 하든가 어차피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요거 한번 정리해 줍시다. 얘는 내가 칠판을 너무 사실 크게 써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조금 더 써야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반판 정도 더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필기해 놓으세요. 자, 밑에 있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을, 원자 모형과 이온 모형을 내가 한번 그려달라고 했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너네는 그리는 거 보세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으면 얘네들이 앞에 있는 3개는 2층이고 뒤에 있는 3개는 3층이니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층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같이 비교할 가치가 없어. 왜? 어차피 3층이 2층 다 이기거든요. 그쵸? 자, 그럼 질산풀 중에서는 질소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나마 아래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익숙한 애들이 항상 조금 어렵거든. 애들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야. 원자 반지름은 밑으로 갈수록 증가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면은 이해가 빠르단 말이지. 핵전화가 어렵지 않은 이유가 그거야. 증가하고요, 증가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 주기율표 모양대로 증가가 다 되는데 얘는 증가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해가지고 같은 핵전화에서 같은 주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면은 줄어든다. 리베붕, 탄질산, 풀뇌 가면은 줄어든다. 요게 잘 안 익숙해가지고 그런지 이제 실수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하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크고요. 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으로 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부등호 2개 연 거는. 그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온의 경우에는 그려놓은 거 보면 얘 몇 층? 2층. 2층 아니었어. 너네 그린 거 봐봐. 다 2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껍데기론 판단이 안 돼. 누구를 가지고 와야 돼? 핵전화 끌고 와야 돼. 그럼 플러스 7, 8, 9, 11, 12, 13이야.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껍데기가 똑같으니까 그냥 원자 번호를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얘는 2개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다 2층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이온이 들어가면 또 살짝 머리가 아픈 게 원래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상에서는 주기 단위로 끊어가지고 되는데 이온의 경우에는 세트가 질산, 풀, 네온을 중심으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탄소랑 규소는 또 안 되니까 빠져. 인황, 염, 칼륨, 칼슘이 세트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 등전자 이온이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원자 반지름 순 이렇게 되잖아. 이온 반지름 순은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이온 반지름 순으로 되거든. 이렇게 되잖아. 사실 질소랑 알루미늄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많이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이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자 반지름일 때 경향성이랑 이온 반지름일 때 경향성이 뒤집어져.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마그네슘이 원자 반지름 몇 등이야? 아니지. 알루미늄 빠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마그네슘이 원자 반지름 2등인데 이온 반지름 가면 꼴등으로 변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경기를 했는데 어제 1등 했던 애가 오늘 또 1등하고 내일 또 1등하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막 순위가 뒤바뀌어야지 막 섞는 맛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봐봐. 산소가 꼴등이었는데 아니지, 꼴등이 아니지. 그러니까 작은 훌륭가에 들어가니까 산소가 뒤쪽에 있었는데 하위권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막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오고 작은 애가 커지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는 애들을 문제를 내. 그게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 요 6가지 질산풀 남아알 등전자 이온 시리즈인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등전자 이온 시리즈들이 그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내용이 이런 게 이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적을 건 아니고 그냥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게 이제 원자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이 들어갑니다. 원자반지름까지는 역전 일어나는 걸 리튬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너네가 문제풀이 단계를 나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지금 나오는 친구들이 1번부터 20번까지들이 나오잖아. 근데 수소나 헬륨, 그러니까 18쪽인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 특히 헬륨, 네온, 아르곤의 경우에는 원자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자반지름이나 이온반지름을 측정하는 방식이 자, 전자 구름 모형에 따르면 가운데 플러스를 가지는 원자핵이 있죠. 전자가 지금 이 경계면을 따졌어. 오비탈 전자 구름 모형이야. 이 경계면 밖에 전자 있어 없어? 있어. 이 선이 90%라고 했잖아. 그래서 막 여기 궤도 모양으로 돌고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를 원자의 범위로 측정할 것인지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 이 원자들이 자연 상태에서 원자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얘를 화학결합을 시킵니다. 이 친구가 수소야. 그럼 수소인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수소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결합을 시켜.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의 전자 경계가 어딘지는 애매하는데 원자핵과 원자핵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핵간거리의 절반을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반지름이 나와. 그래서 최소한 내가 원자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야 돼. 나트륨들끼리 금속 결합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의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형성할 거 아니야? 근데 헬륨, 네온, 아르곤 비활성 기체들은 분자 형성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알아둬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을 자세히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푸는데 헬륨, 네온, 그러니까 A, B, C, D 막 미지의 원소를 찾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원자반지름이 나오면 헬륨, 네온, 아르곤은 그냥 배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 풀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내가 겁을 조금 줄 거야. 왜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려워. 여기가 그 수능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는 힘을 빼도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수능에도 유행이 있거든. 준킬러가 나오는 유행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킬러 문제들은 너네가 알다시피 삼염기 중화 반응이랑 양적 반응 두 가지가 이제 메인 킬러 문제고요. 그 다음에 킬러급 준킬러가 뭘 계산하는 게 킬러급 준킬러로 보통 이제 얘네들이 하나, 둘, 세 개, 3대장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화학원 수능에서 나오는 준킬러 영역들이 1단원에는 몰롱도가 나름 조금 어렵게 내고자 하면 낼 수 있는 하나의 좀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동위원소 관련된 거 하나랑 여기 이온화 에너지의 그 역전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 그 다음에 3단원은 준킬러 안 나옵니다. 너네가 2학기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는 별일 없으면 너네 2학기 중간고사 안 보지? 3단원은 엔간하면 틀리면 안 되고요. 이제 4단원은 모든 영역이 다 준킬러야. pH 계산하는 것도 준킬러고요. 그 다음에 중화 적정하는 것도 준킬러고요. 몰롱도랑 같이 묶이는 친구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뭐 산화수 분석해서 산화환원 반응 개수 맞추기 하는 것도 준킬러 영역에 들어가. 난이도가 좀 있게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가지고 준킬러 내는 게 유행이 조금 빠졌어. 이게 한 2010 지금 몇 년이냐? 24년이지. 19, 20, 21, 19, 20 요때는 조금 이온 에너지 가지고 빡빡하게 냈거든. 근데 22년도에가 뭐 동위원소 가지고 조금 어렵게 냈던 느낌이고 작년에는 중화적정이 메인이었던 것 같고 재작년은 pH가 메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흐름을 타는데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얘가 좀 물이 빠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 수능 기출문제에 툭 던져졌던 그 준킬러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학교 시험에 등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나름 2등급 킬러 문항, 준킬러 어려운 문제로 분류된 게 여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오늘은 안 건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만 얘기를 할 거고, 특히 이온화 에너지가 어려운 게 이온화 에너지 역전된 파트가 어렵긴 하거든.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이거 문제를 오늘 막 엄청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조금 먼저 앞에 있는 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 연습하고 나서 푸는 게 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 관련돼서 좀 기본적인 친구들만 보면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여기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붙이고 싶은 거는 양자를 붙여야 돼. 자, 전자를 뜯어내는데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자를 뜯어내기 위해서 원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요거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 어디서 배우냐? 우리 빅뱅 파트 할 때 스펙트럼 분석하잖아? 그치? 스펙트럼 분석할 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쵸?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 2단원 앞쪽 부분 하면서 바닥 상태라는 단어랑 들뜬 상태라는 단어를 또 배웠단 말이야. 원래 있는 원자의 기본 형태는 바닥 상태야.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쏘면은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들뜬 상태가 된다는 거는 1층에 있던 게 2층으로, 2층이 3층으로, 3층이 4층으로 점점점 더 높은 층수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원자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도망가 버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놉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도망가. 이게 빅뱅 38만 년 이전인 거잖아. 그치? 38만 년 이후 되면서 결합해가지고 투명한 우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양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양이온을 만들 때는 전자를 뜯어야 되죠. 전자를 뜯는 데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반대로 전자를 붙이면은 바닥 쪽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전자가 원자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하려면은 먼저 어느 한 곳에서 원자한테 에너지를 막 때려 넣은 다음에 걔가 조금 있으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그 방출하는 거를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를 뜯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뜯어내는 양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의가 되게 중요해. 바닥 상태라고 하면 조금 위험하다. 안정한 상태. 1몰에서 전자를 한 개, 이게 중요해. 한 개만 뜯어요. 한 개 뜯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바닥 상태여야 돼. 안정한 상태여야 돼. 근데 이거 내가 바닥 상태라는 걸 쓰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전자를 한 번에 한 개씩만 뜯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조금씩 여러 번 뜯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안정한 상태 1몰에서 전자를 한 개 뜯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뭐랑 되게 큰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핵전하랑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봐봐. 원자 모형이야. 리튬이 있어. 플러스 3에 1층에 2개가 있고요. 2층에 하나가 있겠죠. 그쵸? 플루린이 있어. 플러스 9에 1층에 2개가 있고요. 2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를 뜯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플루린은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거를 뜯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럼 리튬의 이 전자는 플러스 3으로 땡김을 받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플루린은 얼마로 땡김을 받고 있어? 플러스 9로 땡김을 받고 있을 거잖아. 누가 더 뜯기 어려워 보여? 플러스 9가 더 뜯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괜찮나요? 이번엔 나트륨 한번 그려볼게. 나트륨은 플러스 11에 1층에 2개고요. 2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3층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 요런 상태거든요. 그럼 요 상태에서 전자를 뜯으면 얘는 이거를 뜯을 거 아니야? 그치? 핵전화를 따지면 사실 얘보다 얘가 조금 더 크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값이 더 중요하잖아? 이게, 자, 봐봐. 리튬이랑 플로린이랑 하면은 플로린이 더 센 게 맞거든요? 근데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비교하잖아? 그러면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커지면서 거리가 늘어나면은 뜯기 쉬워질 거 아니야? 핵전화가 작으면 핵전화가 커지면 뜯기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거리가 늘어나면 뜯기 쉬워진단 말이야. 둘이 이제 싸우는 거지. 그랬더니 거리 요소가 이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 요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정리하잖아. 핵전화가 있고요. 유효.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있었잖아. 얘네들의 경향성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핵전화는 오른쪽 왼쪽 갈수록, 그러니까 위아래 갈수록 다 증증이고요. 얘는 감소하고 증가했어요. 이 친구는요, 증가하는데 감소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헷갈리도록 잘 경향성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까지 괜찮죠? 근데 실제로 있는 애들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줘가면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겠죠?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해 보니까, 자, 리튬이 베릴륨보다 큰 거는 그러니까 베릴륨이 리튬보다 큰 거는 당연하잖아. 근데 베릴륨이랑 붕소를 비교했더니 베릴륨이 더 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자. 자, 배붕역전이라고 불러, 이거를. 베릴륨이 2족이고요. 붕소가 13족이거든. 2족이랑 13족에서 여기 이제 다루는 게 이온화 에너지 역전이야. 설명은 하는데 오늘 이 부분 문제를 풀진 않을 것 같아. 이온화 에너지 역전을 볼 건데 얘가 원자 모형으로 따지면은 베릴륨은 플러스 4에 1층에 전자가 2개, 2층에 전자가 2개야. 붕소는 플러스 5에 1층에 전자가 2개, 2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개란 말이야. 이 원자 모형만 봤을 때는 붕소가 더 작을 이유가 아예 없잖아. 그렇잖아. 나머지 애들이랑 동일하게 아니 붕소가 더 커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게 오비탈 전자 배치입니다. 여기서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뭘 그리는 거냐? 오비탈 전자 배치를 그리는 거야. 자, 베릴륨의 오비탈 전자 배치랑 붕소의 오비탈 전자 배치를 나란히 하면은 1s, 2s, 2p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1s, 2s 사이는 갈라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베릴륨은요, 위아래가 될 거고요. 붕소는요, 위가 되는 거야. 그럼 베릴륨에서 내가 전자 하나를 뜯는 건 어디를 뜯는 거야? 이거 하나를 뜯어내는 게 베릴륨을 뜯는 건데 붕소는 어디 걸 뜯어? 여기 걸 뜯네? 그치, 얘는 ES의 전자를 뜯고요. 얘는 EP의 전자를 뜯어내는 경향이 되잖아. 그럼 둘의 에너지 준위가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뜯기 쉬운 거고요. 뜯기 쉽다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혹시 괜찮니?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듣겠어. 왜냐면은 이 오비탈 전자 배치하는 게 안 돼 있으면 얘가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거든. 오비탈 전자 배치 채우고 나서 얘를 다시 보는 것도 괜찮겠네. 왜냐면 이번 주 문제 풀 때 내가 이거를 건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설명은 해놓는데 이거랑 비슷한 역전 현상이 15족이랑 16족에서도 일어납니다. 15족이 질소고요, 16족이 산소거든요. 그래서 질소, 산소는 원래대로라면 산소가 더 커야 돼. 근데 질소가 더 큰 현상이 일어나. 이것도 동일하게 질소랑 산소의 이온화, 그러니까 오비탈 전자 배치를 그리면 해결이 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ES가 위아래, 위였고요. 얘는 위아래, 위아래였단 말이야.
그래서 질소는 요거를 하나 뜯는 건데 산소는 얘를 뜯는 거야. 근데 얘는요,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있을 거예요. 한 방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온화 에너지 역전은 한 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질소가 산소보다는 크긴 하는데 플루오린은 이기진 못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딱 한 칸 정도에만 영향이 미치는 그런 정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2주기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소에서 헬륨 갈 때 빡 어려워져. 헬륨은 뜯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리튬 가면서 내려오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아이고야 잘못 썼어.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근데 2주기랑 3주기랑 어차피 반복이 돼서 사실 안전한 어디까지만 해놓으면 되기는 하냐면은 사실 뭐 알루미늄 정도까지만 해놓어도 큰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가 그리진 않을 거야 오늘은. 아니 왜냐면 아직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의 붕소 역전 살짝, 탄소, 질소의 산소 역전, 플루오린의 네온에 갔다가 헬륨보다 네온이 살짝 작아요. 나트륨으로 가고요. 마그네슘에 알루미늄 갈 때 또 역전. 왜냐하면 이 포맷이, 이 형태가 같은 족에 있는 애들한테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규소, 약간 요 정도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안정한 상태라는 게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되게 조금 중요하게 작동을 해. 왜냐면은 들뜬 상태에서 뜯어내는 건 이온 에너지가 아니야.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정한 상태를. 알겠나요? 그리고 그게 있어. 어차피 뜨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들떠 있다는 건 미리 어디선가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온 거잖아.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랑 다르게 값이 찍히게 되거든.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거고요. 내용 정리해 줍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까지 설명하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은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어서 뒤에 문제까지 풀 겁니다. 자, 이어서 전자를 한 개를 뜯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정의는 이건데 이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 더 나오는 토픽이 뭐냐면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내용까지 하면은 기본 이론은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서 유형 몇 개 대표로 풀어보고 나머지 뭐 숙제로 풀어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포인트가 전자를 몇 개를 뜯는다고? 한 개만 뜯는다고 했어. 그러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만 뜯으면 돼. 한 개만 딱 뜯으면 되잖아. 나트륨은 그런데 마그네슘부터는 내용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플러스 12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2개인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마그네슘의 전자를 하나를 뜯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 하나를 내가 뜯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의 플러스라고 부를 거야. 이미 하나를 내가 뜯었잖아. 안정한 이온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12에 1층에 2개, 2층에 8개. 가득 차이는 거 이제 안 그릴게. 3층에 하나가 있을 거잖아. 요 놈을 뜯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는 플러스 12로 전자 2개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얘는 플러스 12가 전자 하나만 커버하잖아. 그럼 뜯기 아까보다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어려워집니다. 뜯기 조금씩 어려워져. 그래서 얘가 제2이온화 에너지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제1보다는 제2가 조금 더 어려워져.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Mg2 플러스까지 됐을 때, 그러면 플러스 12에 1층에 전자가 2개, 2층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잖아. 여기에서 하나를 뜯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3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얘는 이제 몇 층 거 뜯어야 돼?
2층 거 뜯어야 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1층 거 뜯고 3층 거 뜯고 3층 거 뜯었는데 얘는 이제 몇 층 거를 뜯어야 돼? 2층을 뜯어야 되잖아. 그럼 뜯기 어려워지긴 하는데 난이도 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3이온의 에너지랑 격차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 마그네슘은 첫 번째 거 뜯는 거 쉬워. 두 번째 거까지 뭐 조금 어려워졌겠지만 뜯는 거 쉬운데 세 번째 거부터 어디 거 뜯어야 돼? 앞에 층 거 뜯어야 되잖아. 난이도가 확 뛰어. 알루미늄은 몇 개까지 뜯기 쉬울까? 하나, 둘, 세 개까지 뜯기 쉽겠죠. 그러다가 누구 가면서 어려워져? 네 번째 거 뜯을 때 확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점프 뛰는 건데 여기서 점프를 뛸 때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뭐 몇만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비해서 몇 배가 되었다로 봐야 되기는 해요. 그 전보다 몇 배만큼 증가했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됐죠? 요거까지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까지 정리하고 혹시 화장실 갈 거면은 이론 수업은 요까지야. 이론 수업은 요까지니까